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은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시즌 2 같은 지원금 혜택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 정부에서 1억을 빠르게 모으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은 이 관심 가져야 할 정책 통장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뭐가 새롭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청년 미래적금, 요게 이제 가칭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뭐 정부에서 내놓는 것들이죠. 청년들을 위한 뭐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적인 저축 상품들. 근데 대부분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나라에서 세금 떼는 거 면제해주고 비과세해주고, 그리고 일정 부분 저축하는 금액에 플러스 추가 적립금 나라에서 좀 얹어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다 좋기는 하다고 봐요. 다른 적금 붙는 것보다는 이거 하시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미래적금 나올 거 예상되는 게 기대 수익률이 한 연 7에서 8% 정도?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적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이게 기간이 너무 길면은 조금 고려를 하셔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청년 도약 계좌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기서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5년일 때는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도약의 시점이라고 보기에 5년 뒤에 적금으로 확정적인 무언가 이 고정금리 형태로 가져간다는 건 그 중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크겠네요. 저라면은 5년 동안 거기다 돈을 묶어두기엔 너무 기대익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년만 해도 된다라는 걸로 짧아지면서 되게 애매해졌어요. 3년이면 참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던 애매한 기간인데, 또 투자를 하기에 완벽하게 충분히 그 안전한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년 후에 어느 정도의 목돈을 확정적으로 마련하고 싶다, 그래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도 가져가시되, 저축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여기에 몰빵하시는 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100이란 돈을 저축할 수 있으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저축 상품이 나오든지 간에 하고 싶은 거에 한 절반 정도까지만 최대 들어가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투자를 병행하셔야 흐름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돈을 어느 정도 시드를 모으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되느냐. 그 투자는 정말 내가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얘를 잘 굴릴 수 있을 때 본격적인 투자인 거고, 투자 시작은 소액부터 시작을 하셔라. 10,000원, 10만 원부터. 왜 그러냐면 감을 익히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아마 투자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얼마예요? 그러면 뭐 3,000이 넘었는지 이게 5,000이 넘어갈지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단돈 10,000원, 10만 원이든 투자는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일 들여다보거든요. 화장실 갈 때마다 들여다봐요. 맞아요. 오늘 3% 올랐네. 10,000원이 1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내 돈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실제로 투자를 할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한 주, 두 주 매수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투자는 소액으로라도 관심 가지면서 곁에 두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목돈을 굴릴 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병행하시면서 저축, 확정적인 뭐 정책적인 이런 통장들은 너무 많은 돈은 배분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 몰빵하고 싶다 그러면 1년짜리가 나온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돈 최대한 많이 마련해 보겠다 그러면 그런 정책 통장에다가 올인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3년 정도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한 반으로 쪼개가지고 투자와 정책 금융상품 이렇게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배당 소득세 완화나 배당 촉진 제도 뭐 이런 걸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여당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대야 소득죠. 이제는 그렇게 됐죠.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바로 이제 국회 뭐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실 K 주식시장이 뭐 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배당주나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이 월배당 ETF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월배당 ETF라고 한다면 일단 국내냐 해외냐를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국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그럼 과연 월배당 ETF가 이번에 배당 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 월 배당 금액을 내가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받을 것이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이냐. 이건 되게 지금 저도 기대가 되면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좀 분리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똑같이 15.4%를 떼고 얘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금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자와는 다르게 배당 소득이라는 건 굉장히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받는 그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똑같으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저 유튜브 채널에 그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세율을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도 생각은 되는데 그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줄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재벌이라는 구조 세습의 문제 배당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 나중에 이 돈 쌓아뒀다가 어딘가에 투자할 거예요. 뭐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요 오너이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요게 요 기업이 상속되면 이분이 내야 될 상속세의 재원으로 쌓아두는 목적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너가 바뀌게 되면 이 오너라는 표현도 참 웃겨요. 바뀌게 되면 갑자기 특별 배당을 해가지고 그간 쌓아놨던 돈을 막 배당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속세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네.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해줘봐야 엄청나게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니 그거 쌓아뒀다가 그렇게 상속세 재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라는 판단을 어떤 기업인들이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 구조들 지금 배당을 해줘도 야 이거는 상당히 내가 먹을 게 많겠네 라는 쪽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K 디스카운트의 저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해소되면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그만큼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요걸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배당 받아서 뭐 할래? 가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 채널도 많이 나오는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월 배당 얼마를 받아가지고 내가 몇 살이 되면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배당금 받아서 이렇게 은퇴해서 조금 자유롭게 생활할 거예요. 여러분들 은퇴를 안 해보셔서 그럽니다. 은퇴를 하시게 되면 지금 배당을 받는 건 언제가 가장 좋냐 하면 직장 다니실 때. 왜냐하면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돼 가지고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건 세금 때문이지만 은퇴를 하시게 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건보료 부담이 이 세금 부담하고는 별개로 더 커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이 2천이 아니라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소득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내가 받았 이자와 배당소득이 999만 원, 1,000만 원이야. 근데 네. 내년에 내년에 어디서 배당을 찔끔 더 줘서 1,001만 원이 됐네. 네. 그러면 작년에는 잡히지 않던 소득이 이제는 금융소득 1,001만 원이 잡힌 걸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1,001만 원에 대해서는 8%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야,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거 생각하면 요거 1,000만 원 넘어갈 때는 건보료 생각해야 되죠. 2,000 넘어갈 때는 세금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 배당금만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진 않을 테니까 나중에 연금소득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그거 합쳐져가지고 건보료 부과되고 세금 부과되면 경제적 자유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을 받는 시점이 저는 가장 좋은 게 언제냐? 그냥 직장 다니실 때. 그러면 직장 다닐 때 배당금 받아 뭐예요? 소득 늘리는 거죠.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해가지고 소득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금융소득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배당금 더 나와도 그게 어디예요. 연봉 120만 원 갑자기 중간에 연봉 협상해서 올려받는 거나 똑같은 효과인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배당금을 너무 멀리 두지 마시고 내가 번 돈도 내가 하루에 8시간 주 52시간 그냥 빡시게 일하면 돈도 계속 빡시게 일하게 만들어야죠. 놀지 않게. 그래서 직장 가입자이실 때 오히려 배당금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그런 배당소득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다른 주머니에서 굴리시는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적어도 월 한 네.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국민연금과 이 네. 퇴직연금 등을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은 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어떻게 짜야 돼요? 네, 이게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보니까 네. 노후 적정 생활비를 296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게 부부 기준이고 네네. 개인 기준으로는 192만 원.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217만 원, 개인 기준 1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거든요. 136만 원이 아니라 36만 원만 있어도 한 달을 사세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 정도로 못 하세요.
그러니까 편찮으시진 않는데 네네. 주말에 뭐 이게 뭐야 교회도 가시고 앞에 그냥 노인정도 가시고 하세요. 근데 네. 돈을 쓰실 일이 거의 없어요. 아. 이 말인즉슨 뭐냐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남들 얘기고 평균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한 달에 한 500 정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만약에 독립 안 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애들 사교육비도 내야 되죠. 뭐 대학 등록금 이런 거 내야 되죠. 그러니까 한 60세에서 70세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갈수록 필요 생활비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때 가서는 내가 얼마나 아껴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너무 이 300만 원이라는 숫자 이런 거에 너무 불안감 갖지 마셔라. 이게 노후 준비 망치는 게 이렇게 불안감 가져가지고 덜컥 그러면 난 현금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 국민연금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달에 200이니까 개인연금은 9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나오게 가입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상품에 묻어놓는 순간 뭐가 망가지거든요. 장기 상품이라는 거 한번 묻어놓으면 뺐을 때 페널티가 크니까 그게 네네. 아무리 세제 혜택이 좋은 연금저축이나 IRP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적금을 붓든 예금을 굴리든 뭘 하든지 간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곡차곡 잘 해 나가신 다음에 60세 언저리쯤 가서 뭐 55세 이때도 멀어요. 5년 뒤를 어떻게 계획해요? 내년에 생활비 얼마 쓸지 아세요? 몰라요. 뭐 다음 달에 생활비 얼마 쓸지도 우린 몰라요. 근데 그걸 5년 뒤 심지어 30년 뒤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는 거. 그래서 은퇴하기 한 1년 전쯤 혹은 1년 전에도 잘 모르니까 은퇴하고 나서 은퇴해 보니까 건보료도 내가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나갈 게 많네. 그때 가가지고 월 필요 생활비를 잘 구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에 매진하시고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만든다라는 그 목표 자체는 좋지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300만 원만 나오게끔 무언가에 연금이나 이런 상품을 묻어놓는 거 이런 게 최악이니까 그런 것들은 지양하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으로 딱 묶어놓을 만한 건 국민연금 하나. 그다음에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지 말지 내 선택.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는 이제 세액공제 어느 정도 받고 그냥 끝까지 밀어뒀다가 깨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조금씩 넣어두는 그것도 이제 선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좋죠. 네, 주택연금은 이거 주택금융공사에서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그 주택연금 상당히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집 한 채야라고 했을 때 이 집이라는 자산을 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혹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집 한 채 요거를 현금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시골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집이 비싸지는 않아도 어쨌든 집 한 채를 갖고 계시다. 이거를 나중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상속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받은 다음에 얘를 처분해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그 시골집 나중에 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게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택연금 가입하셔가지고 잘 쓰고 계시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청산되거든요. 그때 집값이 3억이고 여지껏 받아가신 연금이 2억이다라고 한다면 1억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집 경공매로 처분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에 대한 처분이 주택금융공사의 몫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오히려 나는 조금 좋을 수 있죠. 네, 편할 수가 있죠. 상속세도 덜 내고. 네, 그러니까 상속세죠. 그렇죠.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상속세도 좀 덜 낼 수 있어요. 물론 취득세는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다. 그래서 혹시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지 하시는 분 있다면 절대 그 생각하지 마셔라. 100세 시대입니다.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우린 7순 8순 잔치 할 때다. 그때 집 물려줘서 뭐 해요. 그러네요. 네, 행복하게 그 여지껏 일구 자산 잘 쓰시고 그리고 돌아가셔도 남는 자산은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사실 노후는 내 집 마련도 상당히 좋은 노후 대비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 한 1억 원 정도만 들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 1억을 가지고 노후 재테크에 나선다면은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투자는 이거 잘 불려가지고
수익률 5천을 수익을 내가지고 1억 5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노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 한 대 정도 5천만 원으로 한 번 더 바꿀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그냥 안정적으로 끄집어내서 쓰셔라. 1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거를 CMA 요즘에 한 2.5% 정도 하잖아요. 근데 1.5%짜리 어딘가에 넣어놓고 한 46만 원씩 꺼냈어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익률이 한 3%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55만 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20년 동안. 만약에 이걸 10년 동안 쓴다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익률이 3%일 때 그만큼이니까 예를 들어 55만 원씩 60만 원이라고 칠게요. 60만 원씩 1년에 720, 2년 동안 한 1,400, 넉넉 잡아 1,500이라고 가정하고 1,500 정도만 CMA에 넣어두고 나머지 1,500 정도는 뭐 이금융권에 조금 금리 높은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나머지 5천 정도 중에 한 3천 정도는 그래도 한 중기 채권 정도 이런 거에 넣어두고 나머지 2천 정도는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후에 쓸 자산이니까 진짜 공격적으로 묻어놓으면 평균 수익률은 3%보다 훨씬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1억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좀 굴려가지고 뭐 수익 좀 내볼까 해가지고 자칫 망가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로도 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 생활비 요게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는 충분히 되니까 그만큼씩만 꺼내 쓰신다 20년에 걸쳐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저는 투자를 이걸로 어디 굴려가지고 뭘 한다라는 거 결사 반대고요. 그러면 흔히 생각하시는 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부동산 쪽은 어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원룸 월세 받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건강보험료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이나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게 연간 2천이 안 넘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얹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럼 건보료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소득이 단돈 연간 10,000원이라도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플러스 발생하는 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40만 원, 50만 원 월세 나온대요.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한 3억짜리 오피스텔 이런 거 사는 거 어때요? 이런 거 괜히 투자하셨다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환금성 떨어지니까 가진 돈 전 재산을 어디 월세 받는 것에 투자한다? 이것도 결코 금물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매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기본적인 골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됩니다.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운 그거죠.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기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지각 좀 하지 마. 결석 좀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진짜 지각 좀 그 얘기를 들어야 할 학생들은 학교에 안 왔다. 늘 네네. 제대로 학교 나오고 제때 잘 출석하는 분들만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의구심을 갖지 말고요. 언젠가 이제 결과로서 스스로를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잘 나가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한 번쯤은 지칠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네,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뭐 목적 자금이나 이런 걸 모으고 계시다면 그렇게 돈을 모았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돈도 좋고 재테크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가 최고다. 내 건강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니까 건강관리 1번 그다음에 우리 투자나 재테크 이런 공부도 다음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자산 시장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좀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귀담아 잘 들으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잘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